가상자산에 대한 문제는 산업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투자 메커니즘은 맞아요. 그리고 NFT가 나온 이유도 사실은 온라인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도구로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빠질 수가 없고 금융이 빠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거를 금융 투자의 메커니즘으로 보실 때에는 삼성전자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보세요? 삼성전자 어제 얼마였는지 보세요. 보통 재무제표부터 보잖아요, 우리가.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코인 업계는 코인을 살지 말지를 판단할 때 어제 가격을 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뭔지부터 일단 좀 알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책을 썼고요. 사실 이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제 생각들이 녹아져 있는 게 결국에 NFT가 쓰일 수 있는 데가 컨텐츠 산업이에요. 왜냐면 온라인의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아이스크림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거 그냥 거기 있는 전자 파일을 소비하는 거지 실제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메타버스 상에서 야구하실 수 있어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즐기는 거지 실제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온라인의 디지털화된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경제 행위는 컨텐츠 소비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최소한. 무슨 소리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의 혁신이라면 그때 가서 혁신이 되겠죠. 다 아시죠? 우리 미래에는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겠죠. 이거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0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대체 우린 디지털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 1990년에도 얘기했고요. 2000년에도 얘기했어요. 2010년에도 얘기했고 심지어 2010년에는 뭐 있었어요?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없었지 온라인 부동산도 있었죠. 너무 옛날 얘기라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때도 완판됐었거든요. 그리고 도망갔죠, 그 사람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내 삶을 디지털상으로 옮겨놓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게 아니라 디지털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는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가 아니라. 그래서 디지털화는 단순한 기술의 구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 온라인 세계에서 그들만의 세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싸이월드 세대죠. 인스타보다 싸이월드가 더 쉽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싸이월드 때 보면은 내가 현실상에서 옛날에 연락 끊긴 친구한테 찾아가서 너 뭐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근데 싸이월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해짐으로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짐으로써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싸이월드라는 현상을 그냥 인터넷 기술로 보기보다는 도대체 이 싸이월드라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사회예요. 사회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날 때렸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지난 5,000년간 쌓여온 규칙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규칙들이 정확히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계에서의 삶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다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규범들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컨서울이라는 이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온라인에서 부동산을 사보자 라는 테마로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광진구, 송파구, 강남, 서초에서 이 메인 상권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색 처리된 이거 열리자마자 완판된 동네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온라인 부동산을 산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일까요? 첫째. 이거 전자 파일이잖아요. 동산이에요. 전자 파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부동산의 정의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건 전자 파일이잖아요. 정확히 이들은 부동산을 판 게 아니에요. 전자 자산인 동산을 판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증명해요? 등기로 증명하죠. 왜? 내가 내 부동산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산이면 이거 소유권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방금 동산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외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서의 삶의 문제인 겁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당연히 이 물건이면 내가 들고 다니면 내 거지. 인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소유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블록체인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NFT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게 NFT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NFT가 나온 이유도 그렇고 활용이 되는 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것들은 다 동산인데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도 그렇고 모든 게 동산인데 내가 메타버스 상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아니면 전자자산들을 점유할 수가 없다 보니 외부 서버에 있어서 점유할 수 없다 보니 그 소유권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중간에서 우리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 부동산이 진짜 내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정부에서 보증하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요. 그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온라인상에서 이런 물건들의 하나하나를 정부에서 다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가성비가 너무 나빠요. 그러면 우리 세금을 다 써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설 등기가 나와야만 하는데 결국에는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이 거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도 블록체인이 제일 좋은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을 썼고 블록체인을 쓰는데 주고받을 때 트러블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은 거래할 때 너무 비싸요. 왔다 갔다 거리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싼 이더리움, 요새는 이제 이더리움 안 쓰려고 그러죠. 왜? 이더리움도 주고받기가 비싸졌어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더리움도 안 쓰고 다른 코인들로 이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NFT를 발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비용이에요. 근데 결국에 NFT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온라인 상에서 전자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사설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디지털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 2020년 보이세요? 마이너스 성장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모든 거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폭제로 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경제성장이죠. 성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성장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경제성장률 5%, 7%, 10% 이런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가 2008년 기준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집니다.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7%를 못해요. 2010년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고 20년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참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풋,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원이 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냐면 기술입니다. 기술을 쳐다보게 하는 이유가 거시경제 이론에서 보통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하를 해서 GDP가 나오는데 그 GDP를 자본과 노동력의 증가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의 발전을 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뭐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라는 얘기들 신성장 동력을 찾고 하는 게 바로 그 맥락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2013년 창조경제, 2017년 혁신경제가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전에는 녹색경제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창조, 혁신, 기술 이런 것들로 포커스가 넘어간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인풋을 더 넣지 못하고 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해보자. 신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메타버스로 가고 있던 현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줌 우리가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갑자기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의 세계에서의 삶을 강제당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 줌 다 쓰셔 보셨나요? 나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2D 화면에 사람들 짝대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우리 다 이렇게 지지직 해가지고 AR, VR 쓰고 다 만나서 막 악수도 하고 이런 거 상상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근데 그 과정으로 가는 아직 기술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우리를 온라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코로나가. 그러다가 보니까는 줌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은 이거였던 거죠. 똑같아요.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증명도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삶을 강제당하게 되었고, 이걸 메타버스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디지털 세계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세계에서의 삶인데, 그 온라인 세계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심지어 내가 자가격리할 때는 내 친구는 넷플릭스밖에 없죠. 유튜브하고. 그쵸? 그거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때 유튜브 구독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서브스크립션 하잖아요, 돈 내고. 그때 그 온라인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 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직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세계에서의 삶을 강제당하다 보니 NFT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도대체 왜 NFT는 예술, 게임 이런 거랑 엮일까? 잖아요. 음식이랑 엮이면 안 되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동차랑 엮일 수는 없나? 그러잖아요. NFT는 태생적으로 온라인의 세계에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세계에서 쓰이는 거예요. 온라인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아니면 향후 1, 2년 아니면 길면 3, 4년 동안 온라인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활동은 결국에는 컨텐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컨텐츠라는 것이 결국에는 결제와 금융.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려면 자본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금융이랑 엮여서 금융과 문화예술 산업과 NFT가 삼박자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프라인 상에서 등기를 할 필요 있나요, 우리? 없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거나 정부에서 해주거나 해요. 그렇죠.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런 사설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엔 그러다 보니 NFT가 계속 엮이는 산업이 예술 산업, 게임 산업, 아니면 뭐 또 동영상, 문화 콘텐츠, 아니면은 요새 NBA 탑샷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NBA 동영상들을 원본을 파는 거거든요. NBA 그 협회에서. 그런 컨텐츠 산업과 자꾸 연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NFT 테마를 가지고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 비즈니스 플랜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게 도대체 이걸 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미래에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항상 자극적인 소재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죠. 이런 자극적인 주제들이 항상 기사에 많이 떠요. 누구냐? 그라임스라는 가수입니다. 캐나다 가수고요. 기사가 엄청 떴어요. 기사가 엄청 떴고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뭐 NFT가 어쩌고 막 기사가 떴는데 정작 물어보면 어떤 그림 팔았는지 아세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기사 분명히 보셨어도 이 그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 무슨 그림이 팔렸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65억을 벌었다. NFT로 65억을 벌었다는 게 중요했던 거지 이런 그림을 팔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로 그림을 저장을 해서 팔았더니 65억을 벌었대. 가 이제 소문으로 도는 거죠. 이런 그림을 팔았습니다. 보면 얘는 40만 불이에요. 40만 불이면은 한 얼마예요? 한 4억? 65억이랑 터무니없죠.
한 5억 정도 되죠. 다 20불짜리 그림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65억을 벌었지? 라는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NFT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배틀 오브 더 월님스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10개예요. 들여다보면. 저걸 탁 클릭해보면 비딩이 10개. 전 처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비딩을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호가를 부른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낙찰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림은 하나예요. 그림은 하나예요. 근데 똑같은 그림이 10개가 있는데 다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복사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복사본이죠. 왜냐면 파일 하나 만들어서 10개로 나눈 거지 10개를 만든 거지 10개를 다 따로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복사본이 아니라고 다 원본이라고 주장하는데 파일 자체는 복사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10사람이 샀는데 나는 여기서 이걸 올라가보면 나는 여기서 이걸 보고 있어요. 이미 저 구매자랑 아무 상관없는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돈은 뭐 때문에 낸 거지? 라는 게 하나. 그리고 또 가격을 보시면 맨 위에 가격이 11만 1,111불이에요. 애들 장난 같죠? 가격 자체가. 그쵸? 장난친 거예요, 저거. 누가 봐도 장난친 거잖아요. 저거 누가 사갔냐면요. 크립토 펀드에서 사갔습니다. 크립토 펀드에서 가격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자, 막 1111111 해서 사간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펀드 매니저가 사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앨런 머스크의 친구입니다.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숨겨진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액에 거래된 NFT 작품들의 구매자들은 크립토 펀드예요.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많이 사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작품들을 많이 사게 돼요. 요게 다 사실 복선이에요. 저는 떡밥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경박스러워서 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다 복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들이 다시 튀어나올 텐데요. 이 파일 하나를 사려면 최소 11,100달러, 최대 11만 1,111달러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파일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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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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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하나 팔아서 65억을 만든 거예요. 얘는 100개씩 팔렸고요. 얘는 10개씩 팔렸고요. 얘는 20개인가 팔렸고 얘는 하나가 팔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5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사를 봐도 좀 디테일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볼 때 우와 하고 보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기자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뒤에 디테일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전 참 신기했어요. NFT 시장이 이렇게 컸다는 게 중요하죠, 모두에게. 요게요. 크립토 펀드예요, 사실. 이제는 좀 다변화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구매자들이 크립토 펀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아직도. 딱 보기만 해도 이 작품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보이세요? 작품을 예술품으로 보는 거고요. 작품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딱 지금 NFT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에요. 안에 컨텐츠 아니면은 이거의 시장 가격,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형이에요. 결국에 예술작품은 NFT에 저장되는 예술작품은 그냥 디지털 자산 아니냐.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게 이제 양측의 입장입니다. 베퀴시라는 작가의 모런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모런이 바보라는 뜻인데요. 바보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경매를 하고 있는데 작품을 저기에 I can't believe you morons actually buy this shit이라는 이런 거지 같은 작품을 너희가 산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뱅크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경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왜 사냐?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블록체인 개발기업이 10만 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2006년작이고요. 2021년인가 2020년 말인가 이걸 구매를 했어요. 10만 불에 구매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 작품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스캔 뜨는 거예요. 스캔 떠서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NFT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워버리는 거를 유튜브로 방송을 해요. 자, 우리 이거 태운다. 그러고 태워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청경자 그 작가 작품 스캔 떠서 NFT로 팔려다가 제동 걸렸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거든요.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물건을 디지털화 시켜서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 작품과 이 작품은 같은 작품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그러면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나 아직 규범들이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내몰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원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태워버립시다 가 된 거죠. 10만 불짜리 작품을 태우고 나서 어떻게 됐냐? 38만 불을 받았습니다. 남는 장사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파일을 38만 불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원본 태워버린다. 되게 NFT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상에 있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만들었으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게 오리지널 뱅크시 모란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전자 파일을 원래 모란스라는 그 작품을 없애버린 거죠. 소각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어요. 내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내 친구가 그걸 나한테 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법상에 있어요. 이 사진과 모나리자는 다른 작품이고 내가 찍은 이 모나리자 사진은 따로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그걸 돈 주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돈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나한테 저작권이, 그걸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진과 모나리자 작품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NFT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진품과 똑같이 스캔을 떠놓은 상황인데, 온라인상에 있는 이 물건과 오프라인상에 있는 물건 중 어느 게 진품이냐 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걸 프린트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어느 게 진품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누구나 알아요. 이게 먼저고 저게 나중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돈 얘기만 하진 않아요. 뭐 NFT를 가지고 갤러리도 구축하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요 얘기들 하지 요 얘기 안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유의미한, 그 예술산업계 입장에서는 더 유의미한 행동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죠. 재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도대체 뭐라는 거야? 팔리지도 않는 걸 이라고. 이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여기서 생긴 겁니다. 바로 NFT 옹호론자들은 예술품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유의미한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관심을 못 받는 게, 이런 행동들을 옹호해줘야 되는 기존의 예술산업계는 NFT를 이용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이런 행동들을 옹호를 해줘야 되는 NFT 산업계는 돈이 안 돼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비트코인 공부하려고 교보문고 가서 책 펼치면 첫 장이 블록체인이에요.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지금 이용되고 있는 맥락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제는 이거는 그냥 고위험 고수익, 자본시장에 있어서 고위험 고수익 니치를 공략하는 하나의 고위험 자산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황이지만, NFT는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기술이에요. 이게 참, 제가 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FT는 코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억울하지만 기술을 얘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NFT를 구성하는 기술 크게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데이터 인코딩, 주소와 거래. 제일 쉬운 것부터 공략할 거예요. 주소와 거래. 이거 쉽죠? 여러분들 다 은행 계좌 있죠? 그리고 그 은행 계좌와 계좌 사이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게 다예요. 얘는 되게 쉽죠? 그거 하려고 NFT 만든 거잖아요. 소유권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게 NFT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인코딩도 쉬워요. 우리 스캔 뜨는 게 데이터 인코딩이에요. 무슨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식에 맞게 바꾸는 걸 인코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자화시킨다라고 해서 데이터 인코딩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블록체인은 여러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래를 기록해 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 거래소 주식도 다들 하실 거 아니에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많이 하시죠. 주식 거래할 때는 누가 그 거래 체결해줘요? 한국 거래소.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 어디로 가요? 예탁결제원으로 가죠. 그래서 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코인은 어떻게 돼요? 같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해줘요. 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예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 상위에서 존재하는 유저들이란 말이죠. 그 유저들이 직접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혼자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식처럼 혼자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록을 해서 맞춰봐서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전 스마트 계약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특정 조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돈을 준다 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면 곧장 돈이 저절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게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혁신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보험을 한대요. 보험 다 들어보셨죠? 보험금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보험금 받는 조건이 이렇게 단순한가요? 솔직히 그걸 가지고 보험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저는 그건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스마트 계약 자체는 그런 겁니다. 특정 조건이 이행이 되면 그 거래가 저절로 체결이 되는 걸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NFT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코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NFT의 특성은 어떨까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에서 모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 요소니까요, 그게. 그래서 블록체인이 예전에는 그냥 분산원장으로 있었다면 스마트 계약을 넣고 뭐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냥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좋아지고 있는지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기술에 대해서 하려던 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사실 이 얘기 쭉 하고 있었거든요. 이더리움 거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이더리움 10개면 그 안에 이더리움 제임스, 이더리움 기훈이, 뭐 이더리움 누구 해서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시죠? 쟤는 뭐라는 거야? 라고 지금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이더리움 10개 그냥 10개죠. 다 똑같잖아요, 코인들이. 그러면 각 조단이 조단이 NBA 데뷔해서 한 첫 덩크샷의 동영상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데뷔해서 했던 첫 덩크샷의 동영상이 있어요. 둘 다 이더리움에 저장을 한다고 쳐봐요.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더리움인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파일의 소유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스마트 컨트랙을 탑재한 다른 뭐 솔라도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뭐 카르다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은 서로가 구별이 안 되다 보니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하면 그 안을 들여다봐야지 각각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ERC20 기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더리움 기술이에요. 각각의 코인들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ERC721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코인들이 다 다른 아이들인 거예요. 이제. 이더리움 1번, 이더리움 2번, 이더리움 3번, 이더리움 4번.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죠.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NFT 기술인 거고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클 조단의 덩크슛들만 모은 코인들을 따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룹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클 조단의 동영상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러고 다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1255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룹핑이 가능하게. 되게 직관적으로 쉽죠. 이렇게 세 가지 기술들이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진화인가? 바둑알이 있었는데 바둑알에 숫자 써놓고 바둑알을 그룹핑한 거잖아요. 사실 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적 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기술의 문외한인 자가 내뱉는 아무 말 대잔치인 거고요, 사실.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ERC 기술은 진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기술이 요겁니다. NFT. 그래서 당연히 NFT의 속성은 어디서 오느냐? 블록체인에서 옵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하고 실행이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고 거래 가능성이 있고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 그대로 블록체인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NFT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NFT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경제학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것 같아요. 시장가를 보잖아요. 삼성전자의 시장가를 봐요. 그러면 저거의 진짜 가치는 뭘까라고 의심을 해요. 일단 의심부터 해요. 모든 걸. 그러다가 보니까 NFT 시장 가치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어디서 찾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입니다. 정말 대학교 1학년 때나 들을 법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뭐냐면 경제학에서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희소성, 효용성. 효용성은 쓰는 가치, 희소성은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이아몬드와 물. 앞에 다이아몬드와 물이 있어요. 어느 거 가지실래요? 그쵸. 도대체 왜 저런 당연한 걸 질문하지? 3일을 물을 못 마셨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물이 있어요. 어느 거 가지실래요? 그쵸. 요거예요. 딱 요 두 가지는 그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평소 때는 희소한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높으나 효용이 중요해지는 순간에는 여기서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NFT는 희소한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술작품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저 예술작품에 제가 예술작품이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냥 문화예술 콘텐츠 전체를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예술작품이라고 이제 딱 특정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예술작품의 가치는 희소하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작품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피카소의 뭐 작품, 게르니카라는 작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스페인 내전 때 그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그린 그림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남이 못 가져요. 배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먹을 수도 없고 뭐 내가 그걸로 뭘 닦을 수도 없고 사실 그걸로 닦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은 별로 없으나 희소성에서 그 가치가 오는 거죠. NFT는 희소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던져드린 떡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10개를 만들어서 NFT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NFT가 다 유니크하다고 얘기는 하되 각각이 다른 NFT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심지어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이더리움 상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몇 기가짜리 파일이 이더리움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 하나는 몇 킬로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몇 기가짜리 동영상이 걸려 있으면 이더리움은 그냥 붕괴됩니다. 그러니까는 텍스트 파일이 걸리는 거고요.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걸리는 건데 거기에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각각의 코인들은 다 다르지만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작품들은 같은 작품이에요. 그게 희소한 건가?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요. 희소한지 아닌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이 애매함인 거잖아요. 그럼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럼 아니란 소리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누구나 감상이 가능해요. 심지어 감상 자체는 희소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품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렇죠.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희소성은 생산된 재화가 그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없을 때 나타나는데 일단 희소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효용에서 오냐? 그럼 이건 이미 답이 있죠. 효용에서 오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또 그 얘기를 했지만 NFT를 가지고 NFT로 거래하는 작가들의 대부분은 기존 기성세대에게 인정받지 못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크립토 관련 작가들도 많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숨겨진 숨겨진 진주일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도 있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예술계의 갤러리에서 20년, 30년씩 종사하신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거기에 완전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발굴해내지 못했을 확률보다는 가치가 적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비싼 가격을 못 받던 작품들이 NFT에 저장돼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는다는 거는 내재적 가치로 인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몇 작품들은 일반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그럼 이미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 NFT 시장을 보는데 실격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난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안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저도 비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상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렇겠네,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NFT의 가치는 탈중앙화된 평등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토큰 이코노미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찾아봤더니 엘레나 에징턴이라고 되게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NFT로 대성공한 캐나다 작가인데 이 사람이 NFT 시장을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수의 외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FT 시장을 이미 몇몇 작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몇몇 작가들이 여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닌 건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데? 이제 되게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보다 보니까 그냥 기사를 보면 그런 거 보다 그러고 넘어가고 블록체인이니까 탈중앙화 됐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했죠. 이게 또 집요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경제 원론을 심심풀이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원래 저는 이제 재무 교수인데 경영대 경제학 전공한 교수님들이 별로 없으셔서 경제 원론을 제가 맡고 가르치고 있어요. 경제 원론 1학년 수업에서 요게 나와요. 요게 번뜩 생각난 거죠. 요거 적용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배제성이란 어떤 특정 자산의 권리를 가진, 소유권을 가진 누군가가 그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어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 앞에다 칸막이 쳐서 못 보게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술품의 소유권을 가진 주체는 그 작품을 감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경합성이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제약이 생기는 성질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 내가 먹으면 딴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걸 경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은 누군가가 감상을 하더라도 어때요? 딴 사람이 또 감상할 수 있죠. 경합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배제성은 있되 경합성은 없는 재화를 클럽재라고 불러요, 우리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대. 그거를 소비했을 때 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거를 클럽재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컨텐츠는 클럽재에 들어갑니다. 그게 예술품이에요. NFT 그 아랫단에 있는 컨텐츠 자산은 클럽재인 거예요. 근데 NFT는 생각을 해보면 경합성은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죠. 내가 이걸 본다고 딴 사람이 못 보지 않아요. 이건 되게 쉬워요. 배제성이 있나? 하면은 방금 우리 그 그라임스 작품 다 감상하셨죠. 그럼 배제성이 없나? 하고 하면은 근데 원본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조금 얘기를 해본 결과 NFT는 요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클럽재와 공공재 사이죠.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없으면 우린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다 소비할 수 있고 누구나 소유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거를 공공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끼는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 NFT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랑 여기의 문제가 뭐냐면 외부 효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국방에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써도 나 혼자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써줘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거 치워야겠죠. 내가 치울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조금 더 비용을 높여봅시다.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입구를 막았어요. 그거 누가 치울 거예요? 난 안 치워. 근데 치우면 분명히 다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치우는 순간 비용은 내가 가져가지만 딴 사람들도 다 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가 양봉장을 하는 집 옆에 꽃밭이 들어왔을 때 양봉업에 그 생산이 늘어나는 얘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외부 효과에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복잡하고 뭐 새로운 기술이고 혁신이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NFT가 왜 애매하냐 했더니 결국에는 공공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애매한 거구나. 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내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가치가 있는 걸까? 이걸 왜 이 돈 주고 사는 건가? 얘 문제가 오는 그 가장 근본적인 맨 아랫단의 이유가 사실은 이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 저걸 돈을 주고 사는 게 왜 우리가 껄끄러웠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걸 왜 돈 주고 사요? 그게 그 가격이에요? 라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서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본질은 컨텐츠입니다. 결국에 본질은 컨텐츠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꾸 무슨 NFT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죠. NFT 시장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선 그 NFT 시장의 팬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건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올림픽 끝나고 양궁 되면 뭐라고요? 양궁의 계속해서 인기를 얻으려면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당연하다. 컬링. 우리 컬링 그때 한창 유행했어요. 컬링이 이렇게 소외된 스포츠로 남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NFT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문제는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을 통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NFT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나 아니면 이 현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커뮤니티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사설 등기의 한 종류예요.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는 코인이랑은 또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미래에도 이거를 계속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등기 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진 한계들로 봤을 때 NFT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다시 돈에 집착을 해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기술을 만들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NFT의 핵심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초자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이 가져와야 그 소유권이 가치가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NFT를 구매할 때도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NFT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자산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자산들이 좋은 자산들이 많고 그 자산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매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팬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시장은 존속을 할 수 있는 거지. 인위적으로 팬덤을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NFT 기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 기초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규제 바깥. 이 규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에서 지금 보고 있죠. 조각투자는 지금 보고 있고 NFT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일단 코인인지 아닌지, 그러면 특급법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특급법 안에 들어간다면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만 해요. 특급법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자본 조달의 메커니즘인지 아닌지, 증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NFT 규제 이슈가. 하나는 이게 특근법의 대상인지, 또 하나는 이게 증권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 증권이라고 지금 판명한다고 얘기가 돌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증권인이 아니냐, 이게 코인이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코인이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코인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코인은 정말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등기로 쓰인다 그러면 코인이 아니죠. 정확히는 가상자산이 아니죠. 코인은 맞지만 가상자산이 아니죠. 근데 이게 거래의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건인 거고요. 이게 특근법 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는 이 NFT를 가지고 작가들이나 특정 주체들이 자본 조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각 투자는 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지 않게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애매합니다. 과연 이게 자본 조달 행위일까? 그냥 거래 행위일까? 굉장히 애매했죠. 근데 요새 무슨 이제 그 트렌드가 있냐면요, NFT 내에 이거를 여러 코인으로 찢어서 사요. 그럼 그건 증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증권이에요.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자본 조달 행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본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증권으로 분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직까지 상태의 NFT를 보면 이게 과연 증권일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가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근법이란 거는 실명제입니다. 코인 실명제예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거래하는지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합니다. 원화 거래를 할 때는. 코인끼리 거래할 때는 아니에요. 코인끼리 거래할 때는 자금 세탁 방지만 지키면 되는 거고요. 원화로 거래를 할 때는 자금 세탁 방지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코인으로 거래할 때는 ISMS라는 기술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데, 코인 마켓이랑 원화 마켓이랑도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하나로 퉁쳐서 얘기를 하자면 누가 거래하는지를 이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금융실명제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과세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탈세의 이슈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코인 업계를 규제하는 법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코인 업계에 대한 업권법은 따로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실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